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소모품의 정리 222페이지 소모품의 정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 이연과 예상 네 가지 사례를 봤고요. 소모품 정리의 사례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소모품의 정리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소모품을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를 하거나, 즉 개정과목은 소모품을 말합니다. 자산이에요. 소모품으로 처리하면.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개정과목은 소모품 B입니다. 그러니까 구입할 때 자산 처리하거나 또는 비용 처리할 수가 있는데, 결산 시점에 소모품 창고에 가서 조사를 하면은요, 미사용한 소모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구입을 했다고 해서 그 구입한 것이 반드시 다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대개 구입은 몇 개월분을 한꺼번에 다량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말에 가면은 꼭 재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아주 미미하면 무시해도 되겠지만은 구입한 것을 다 사용한 걸로 봐도 큰 문제가 없겠죠. 금액이 불과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금액이 크면은요,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사례를 봅시다. 자, 첫 번째 사례.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했습니다. 소모품 처리했어요. 그 날짜는 며칠 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구입할 때 차변의 소모품 자산 증가 10만원,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10만원 이렇게 현금으로 구입을 하고 자산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 때 창고에 가 모았더니 3만원이 재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사용을 7만원을 했다는 말은 10만원어치를 구입을 했는데 3만원어치가 재고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재고 조사를 해봐야 얼마 사용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7만원이 사용됐으니까 7만원은 비용 잡아야죠. 그래서 차변에 비용 발생. 개정과목은 소모품 B예요. 대변에 사용한 것은 자산에서 빼주어야죠. 자산 감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의 사례를 보면은요, 이번에는 구입할 때 소모품 B로 회계 처리했다. 소모품 10만원어치를 현금으로 구입한 것은 앞의 사례하고 똑같은데 이번에는 비용 처리했어요. 구입할 때 날짜가 며칠인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데 소모품 B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결산할 때 창고에 가보니까 3만원어치, 아까하고 똑같이 재고가 있어요. 3만원 미사용액. 그러면은 비용에서 3만원은 자산으로 대체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변의 소모품 자산 증가, 대변의 소모품 B 비용 뭐가 될까요? 비용을 대변에 기입하면요, 비용 취소예요. 비용 취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모품 구입할 때 비용 처리했느냐 또는 자산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결산 때 수정분계가 달라집니다. 다음은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이거 우리 단기매매증권 공부할 때 이미 하고 우리가 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금액이 10,000원이며 기말의 공정가치가 12,000원이 되었어요. 네, 10,000원에 샀었는데 기말에 12월 31일 날 공정가치라는 것은 마지막 거래한 날에, 즉 12월 31일에 만약에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의 종가, 거래 날짜의 종가를 우리가 공정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원이 증가했으니까 2,000원만큼 이렇게 자산 잡아야 돼요.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2,000원 자산 증가,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영업의 수익이죠. 수익 발생시켜라. 수익 발생시켜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례는 가격이 하락한 경우입니다. 자, 주식을 10,000원에 샀는데요. 기말에 공정가치가 8,000원이 됐어요. 자산이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2,000원, 대변은 이게 자산 감소.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비용 발생. 이런 결산 수정 분계를 우리가 일반전표에다가 해줘야 된다. 네,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그 다음에 네 번째, 현금 과부족의 정리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임시 계정을 설명할 때 이미 나왔던 건데요. 자, 사례를 직접 보겠습니다. 기중에 현금이 과잉한 것이 있었어요. 장부상 현금은 50,000원이었는데요. 어느 날 실제 현금이 60,000원이어 가지고 10,000원이 더 많으니까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시켰고 대변의 그 원인을 몰라서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결산일까지 원인이 안 밝혀졌어요. 그러면 현금 과부족 반대편 차변에 와야 됩니다. 대변에는 뭐가 돼요? 자비익이 됩니다. 이게 수익 발생이에요. 자, 요 현금 과부족 분계는요, NCS 평가 문제로 제가 냈어요. 이 분계 꼭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NCS 평가 문제에 10,000원으로는 안 냈지만 하여튼 장부상 금액은 얼마다, 그리고 실제 현금은 얼마다 이렇게 하고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시오. 그 다음에 결산 때 원인이 안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장부상 현금 잔액. 이거는 결산일 당일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산 당일날 12월 31일이죠. 그러니까 현금은 50,000원이, 장부에는 50,00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금고에 40,000원이 있어요. 그럼 10,000원이 어디로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게 아니군요. 이거는 아까는 많았을 때고 이거는 적었을 때네요. 네, 지금 자, 이건 당일이 아닙니다. 기중에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50,000원인데 장부는 50,000원인데 실제 현금이 40,000원이에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 10,000원 자산 감소시키고 차변의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다가 결산 때까지 원인이 안 밝혀집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 과부족 써주고 차변의 잡손실 비용 처리하시는 거예요. 비용 발생. 자, 이제 당일날 거는 여기 있네요. 예. 결산일 당일에 현금 불일치가 나면은요,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과잉한 것은 바로 자비익.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비익. 부족한 경우에는 바로 잡손실. 대변의 현금. 이렇게 당일날 현금 불일치가 나게 되면은 즉각 자비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분계 사항에서 선납세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전표 입력하면서 선납세금 분계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TAT 2급을 할 때는 이거 이제 실습 문제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선납세금이 어떤 경우냐면은 기중이라는 것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기중에 법인세 중간 애납액과 법인세를 중간에 한번 예정 납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돈. 그 다음에 법인이 은행에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을 때 이자 수익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당할 때가 있어요. 법인세 중간 애납액과 또는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당했을 때 그 부분을 선납세금이라는 자산계정으로 분계를 해두거든요. 그 선납세금을 결산하는 날 법인세로 대체하는 수동분계를 해줘야 돼요. 지금 예제가 없어서 아마 여기 이제 실습 문제로는 나오진 않을 텐데 나중에 TAT 2급 할 때 이거 다시 나오니까요. 다음은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 분계도 수동결산 사항입니다. 자, 비유동 부채 하면은 장기차입금이 여기서 대표적인 비유동 부채인데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장기차입금이 50만 원이 있는데 상환기일이 내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환기한이 내년이면 1년 안에 상환해야 되는 그런 결산 시점에서 봤을 때 1년 안에 상환해야 되는 장기차입금은 이제 장기차입금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장기차입금은 비유동 부채로 분류가 되는 개정과목이거든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때가 되면 이제는 유동부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동성으로 대체시킨다 해서 유동성 대체분계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차변에 장기차입금 해가지고 장기차입금은 감소시켜요.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에 개정과목을 바꿔서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정과목을 쓰는데 이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 개정과목이에요. 그래서 다시 부채가 증가합니다. 자, 부채 감소시키고 바로 부채 증가시키는 분계를 뭐하러 하느냐? 분류를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비유동부채를 유동부채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분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유동성 대체분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손충당금의 환입도 이것도 일반 분계 사항입니다. 수동분계 사항이에요. 자, 대손충당금의 환입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손 예상액보다 기설정된 대손충당금이 더 많을 때, 아시겠어요? 대손 예상액보다 기설정된 대손충당금이 더 많을 때, 그때 환입을 해야 됩니다. 사례를 보면 결산일에 외상매출금 잔액이 20만 원이고요. 대손 설정률이 1%랍니다. 그러면 20만 원의 1%면 2천 원이 대손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결산 전에 대손 충당금은 3천 원으로 확인이 된대요. 2천 원만큼 대손이 발생할 건데 예상이 되는데 이미 기설정된 게 3천 원이면 1천 원만큼 과다 설정되어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을 줄여줘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1,000원 대손 충당금을 감소시키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해서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개정 과목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합계해서 빼주는 역할을 해요. 비용 취소와 같은 거예요. 비용에서 빼준다.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해서 차감시키는 개정이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개정이 있습니다. 시험엔 잘 나오지는 않는데 또 이론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실기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이론에서는 이건 나올 겁니다.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25페이지 위에 있는 표가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수동결산 정리사항 복잡해 보이죠? 이 정도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도 그 12월 31일 날이 뭐예요? 이익이 확정 부가가치 과세기간 종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1일에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도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것도 그러니까 결산에 해당이 되죠. 다음은 자동결산 내용은 뭐가 있느냐. 자동결산이라는 것은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다가 입력을 한 다음에 전표 추가라고 하는 요 단추를 딱 누르면 분계가 자동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산을 자동결산으로 정리하느냐? 6가지가 있어요. 자, 그동안 우리가 상품을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여러분 계속 상품을 팔면은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에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 이런 식으로 분계를 했단 말이에요. 상품을 팔았는데 비용 발생을 한 번도 안 시켰어요. 매출 원가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전표를 여러 가지를 입력했는데 여기 합계잔액수산표에 보면 비용에 매출 원가가 없어. 매출, 상품 매출은 있는데 매출 원가가 없어요. 비용에. 손익계산서에서도 지금 현재 가보면 손익계산서를 12월 달로 한번 조회를 해봅시다. 분명히 전표 입력은 지금 결산 처리, 아직 결산 분계는 안 한 상태예요. 그러나 지금 1월부터 12월 거래에 대해서 전부 전표 입력을 마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출액은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매출 원가가 제로예요. 아직도. 매출 원가 대체 분계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 나머지 판매 관리비라든가 영업의 비용 이런 것은 또 법인세 아직 안 나타나 있죠. 이러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이 법인세라든가 또는 매출 원가라든가 이거 다 결산 정리가 끝나야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를 계상을 하는 것을 언제 한다? 기말에 해요. 기말에. 이걸 입력을 하려면 재고조사를 해야 돼요. 재고조사를 해서 재고 금액을 입력을 해 주어야 상품 매출 원가 전표가 만들어집니다. 상품 매출 원가 분계하라고 수동으로 기입하라고 제가 문제 냈습니다. NCS 평가 문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상품 매출 원가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셨다가 그 분계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을 계상하는 거. 대손 상각비를 계산해 가지고 입력을 해준 다음에 점표 추가 누를 거예요. 매출 채권 하면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음입니다. 그 다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거. 우리 아까 월별 감가상각비 만들어 놨었죠. 그거를 우리가 자동으로 입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를 계상하는 거. 우리가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가 퇴직급여 예상액을 입력을 하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설정이 돼요. 그 다음에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을 예상하는 거, 이것도 자동결산 사항입니다. 기타의 대손 상각비란에다가 입력을 할 거고요. 또 법인세 예상되는 금액, 선납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법인세에다가 입력을 하고 전표 추가를 누를 겁니다. 그래서 자동결산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와 같이 6가지로 내용이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효과 분계 요거 꼭 외워두세요.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 분계를 꼭 기억해 주세요. 결산 처리 평가 문제 이 문제 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상품 매출원가 이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해 가지고요,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주어야 됩니다. 이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공식 꼭 알아두셔야 된다. 숫자를 제가 줄 거예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기초 상품 재고액은 얼마고 단기 상품 매입액은 얼마예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주면은 여러분이 계산해가지고 이 분계를 해내야 돼요. 이 분계 그냥 쓰면 돼요. 차변에다 상품 매출원가, 대변에는 상품 이렇게. 우리는 자동으로 이 전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의 계상. 대손 예상액을 계상하는 거, 우리가 이제 대손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에 대손 예상액을 계산해 가지고 거기다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누르면 됩니다. 감가상각비도 우리가 이제 기능 모음해 가지고 감가상각 반영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월별 감가상각비에다 입력했던 거 있죠? 그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표 추가 누르면 해결이 되고요.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가 퇴직금 예상액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누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분계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도 우리가 이제 그 대여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미수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한 것을 예상했으면 거기다 입력을 하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이 분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건전지가 다 됐군요. 다음은 6번 법인세 등의 입력. 이제 법인세는 아까 그 선납세금은 일반 전표의 수동분계 사항입니다만은 이제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법인세란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거기다 입력을 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차변의 법인세 등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세금, 부채 증가. 법인세가 왜 12월 31일 날 미지급세금이 되느냐 하면은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세금으로 부채로 잡아둡니다. 법인세는 3월 달에 납부하게 됩니다. 세무조정을 거쳐서 납부해야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빠르게 살펴봤습니다만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결산 분계를 하시오. 수행 1, 2, 3, 4, 5 5가지를 과제를 주었는데 수동 분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쭉 보면서 수동 분계 사항이면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1번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를 하고 있으며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결산 현재 미사용액 4만원에 대해 자산으로 계상하시오. 밑에 분계를 한번 잠시 써볼게요. 자, 차변에 자산으로 잡으라 이거예요. 소모품 4만원, 대변에 소모품 비 4만원, 이렇게 일반 전표에 이건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이 자산 증가, 대변이 비용 취소 되겠습니다. 비용 취소. 구입할 때 전부 다 비용으로 잡았기 때문에 전액 소모품 비로 받기 때문에 미사용액은 비용에서 빼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비용 취소. 차변의 소모품은 자산, 미사용액이니까 자산 증가. 정리가 되시죠?
전표 입력합시다. 자,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12월 31일 입력하신 다음에 3번 차변의 소모품 4만원 172번이 소모품입니다. 거래처는 빼고 적요에서는 뭐 적요에다가는 소모품 미사용액이라고 메모해 주시고 4만원 하시고, 대변엔 소모품 B 800번대입니다. 830번 엔터에서 위에 거 엔터로 복사하시고 4만원. 적용은 그냥 똑같은 내용이니까 복사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결산, 기말 재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말 상품 재고액이 2천만원이다. 이거는 자동 결산 사항이니까 조금 있다가. 수행 3번,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한 고정자산에 대해 단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라. 이것도 자동 결산 사항이니까 조금 있다. 수행 4번,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잔액과 받으러온 잔액에 대하여 1%를 설정한다. 그런데 보충법이니까 기설정된 걸 뺀 나머지만 설정해라. 이것도 자동결산 사항이지만 이건 계산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메모를 해둬야 돼요. 자,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 거를 봅시다.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 결산 날짜로 작성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외상매출금부터 찍어서 확인해 봅니다. 이게 잔액이죠. 이것의 1%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기를 들고 29265 000 곱하기 1% 하게 되면은 동그라미 두 개가 빠지니까 292,650원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제가 뭘 잘못 눌렀어요. 292,650원입니다. 292,65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설정된 대손충당금이 여기 82,000원 있죠? 그걸 빼줘야 돼요. 그게 보충법이에요. 빼기 82,000원. 그러면 210,650이죠. 그래서 210,650이라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을 여기다가 메모해 주세요. 여기다가. 자, 메모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받으러움의 잔액을 또 시산표에서 보겠습니다. 자, 받으러움 잔액 여기 있죠. 1%는 얼마예요? 350,000 35,000원이죠. 그 35,000원에서 여기 기설정된 24,000원을 빼보세요. 그럼 11,000원이 나오죠. 35,000원 빼기 24,000원 11,000원. 그 11,000원을 여기다가 또 메모해 두세요. 여기다 11,000원, 여기다 아까 외상매출금. 자, 준비됐습니다. 4번도. 그 다음에 5번, 단기 법인세 추산액은 300만원이다. 그러면 혹시라도 선납세금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열어놓은 합계잔액시산표를 보시게 되면 선납세금이 만약에 있다면 당좌 자산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없죠? 선납세금. 따라서 요 금액 모두, 요 300만원 모두를 입력할 거예요. 자, 보니까 이제 2번부터 5번은 모두 자동결산 사항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시고요.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결산일자를 넣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상품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원가 코드는 여기다 입력을 안 해도 된다라고 여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인 그냥 눌러주세요. 네, 확인 눌러주셨죠? 그러면 또 내려와서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기말 재고조사 실시한 상품 재고액은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다가. 여러분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요, 칸이 작아질 셀이 이렇게 커서가 셀 안으로 들어갈 곳이 입력할 수 있는 곳이에요. 2천만 원 여기다 입력. 20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기능모음을 한번 눌러보실까요? 이게 오른쪽 상단에 기능모음. 거기에 보시면 기타에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메뉴 있죠. 클릭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유형자산에 건물, 차량 운반하고 비품 준비해 놨죠. 바로 여기 밑에서 결산 반영이라는 요 단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반영을 성공하였습니다. 해당 자리에 다 입력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엔터로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가면 퇴직급여 전입액란에서 쏙 들어가는데 문제에서 퇴직금 추계액을 문제를 안 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시고, 예,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도 없습니다. 지나가시고, 자, 대손상각 아까 여기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다 입력됐죠, 자동으로. 그 다음에 대손상각의 외상매출금란에서 아까 메모한 210, 650 입력하세요. 엔터 치고 받으러 음란에다가 11,000원 입력하세요. 엔터 치고요. 선급금 없었고 내려가서 조관법상의 특별상각도 없습니다. 자료가. 맨 끝에 법인세 계상이 쏙 들어가죠. 여기다가 300만원 입력하는 겁니다. 당기 법인세 추산액. 이런 식으로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을 하시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자동 결산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 이 중에 하나만 나와요. 많으면 2개. 그래서 한 가지나 2가지 입력한 다음에 이거 꼭 눌러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거 결산 여기 전표 추가, 이거 안 누르면 전표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꼭 눌러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전표 추가 상단에 있습니다.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추가되었어요. 확인 눌러주시고 일반 전표를 와서 12월 31일자에서 조회를 눌러보세요. 전표가 결차, 결대라는 구분으로 해서 2번, 3번 전표, 4번 전표, 5번 전표가 만들어졌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꼭 이해를 해주세요. 2번, 3번, 4번, 5번을 클릭을 해서 이 분계가 어떤 분계인지 잘 봐두세요. 아까 전표 추가 눌러가지고 만들어진 전표들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2번 전표는 그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입니다.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 분계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전표는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분계입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3가지가 있죠. 4번 전표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추가 설정 분계입니다. 차변이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이 2가지로 나누어지죠. 4번은 법인세 300만원 법인세로 반영시키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미지급세금. 네. 결산은 수동결산 먼저, 그 다음에 자동결산을 수행한다. 자, 우리 교재에 이제 그 다음 내용은 결과가 나와 있어요. 쭉 보시면은 우리가 수행한 것과 똑같습니다. (229페이지까지가) 설명을 하고 230페이지는 이제 입력 화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캡처해 놨어요. 그리고 231페이지는 일반 전표에 와서 조회를 하면 이렇게 결차 결대가 이렇게 보였었죠. 요게 이해가 가셔야 돼요. 결차 결대로 넘어온 전표를 일괄적으로 지우고 싶으면 이런 방식으로 지우면 됩니다. 시험에서 지워라 하는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혹시 실수해가지고 지우고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F5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결차 결대, 즉 결산자료 입력에서 넘어온 전표를 일괄적으로 싹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수행 팁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장부를 마감하게 됩니다. 네, 장부 마감 기능이 여러분 자리에서는 이제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뭐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고 일부 버전에서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나오지 않으면 그냥 한번 해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32페이지로 가서 이제 우리 3일 패션의 장부를 마감해 보겠습니다. 자, 필요 지식을 보면요, 데이터를 먼저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검사를 할 거고요. 오류사항이 있으면 오류 내용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합계전액시산표, 우리가 아까 수정 전 합계전액시산표는 만들었지만 수정 후 합계전액시산표 안 만들었죠? 다시 한번 합계전액시산표 조회하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개정을 마감할 거예요. 손익계산서 개정이다 그러면 뭐예요? 수익과 비용이죠. 수익과 비용 개정 마감하면은 임시 손익 계정이 생길 겁니다. 지금 현재 합계전액시산표를 조금 이따 볼 텐데 그때는 손익 계정이 없어요. 마감 후에 가보면 손익 계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손익 계정의 마감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마감을 해요. 거기에서 전표 추가를 누르면 마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표 추가했을 때 모든 수익은 손익계정의 대변으로 갈 거고요. 모든 비용은 손익계정의 차변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자본계정으로 대체를 시키기 때문에 결국에 손익계정의 대변의 합계와 손익계정의 차변의 합계는 이 자본으로 이체되는 요 금액이 합쳐져서 동일하게 되는 거죠. 잔액이 없어져요. 좀 이따 이제 손익계정의 잔액을 가서 보면은 합계전액시산표에서 보면은 잔액은 없습니다. 왜냐? 잔액이 다 어디로 갔어요? 자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개정을 마감하는데요. 네, 요게 아마 제공이 안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네, 뭐 이거는 시험에서는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마감하는 방법이 어떤 메뉴에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장부를 마감하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 이 순서대로 밑에 문제가 쭉 나와 있거든요. 이 순서대로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행 1번, 데이터 체크를 이용하여 오류사항 체크를 수행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열려있는 장부들을 가능한 다 닫아주세요.
지금 열려있는 장부를 다 닫으신 상태에서 여기에 데이터 관리라고 하는 박스에 보면 데이터 체크라고 하는 메뉴 여기 있죠. 클릭해 보세요. 그러셔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거 자동 선택되어 있으니까 검사 시작이라는 요 단추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랬을 때 여기에 오류가 없습니다 라는 체크 결과가 나와야 돼요. 혹시라도 오류 있나요? 지원하지 않는다. 네. 지원하는 쪽에서 오류 있습니까? 자, 오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원하지 않는다 하는 데는 요거 그냥 앞에 화면만 보시면. 자, 닫고요. 그 다음에 지시를 보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작성을 수행하라. 자,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로 다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자산은 차변에 잔액이 있고요. 부채 대변에 잔액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매출 위에 손익계정 없지요? 잠시 후에 보면 여기 사이에 손익계정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 수익인데 현재는 잔액이 있죠? 나중에 이 잔액이 다 어디로 와요? 손익계정으로. 그 다음에 매출원가, 이제 아까 매출원가 비용, 판매관리비 비용, 법인세 비용이죠? 잔액이 전부 차변에 있죠? 이거 다 어디로 가요? 손익계정 대변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면은 이것이 없어지고 상품 매출의 대변 잔액도 이것도 없어집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수행 3번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확인한 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조회하여 상단부에 전표 추가를 클릭하여 손익대체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당기 처분 예정일은 23년 2월 27일, 확정일은 22년 2월 27일로 입력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당기 순이익 확인하러 한번 가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실행해 보세요. 손익계산서 12월 달로 작성하시고, 자, 당기의 순이익이 여기 있습니다. 4,745만 3,285원밖에 순이익이 안 났네요. 예. 자, 끝자리만 한번 기억해보세요. 285원. 뭐 기억 안 나면 다시 눌러서 보면 되는 거고요. 뭐 분명히 맞겠습니다만.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갑니다. 자, 당기순이익이 얼마로 여기 와 있는가 보세요. 뒤에 285원 맞죠? 네, 동일하게 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처분 예정일을 여기다 2023년 2월 27일 날짜를 넣어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다가 2023-0227. 처분 확정일은 이미 2022년 2월 27일로 입력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요. 처분 내역을 여기다 입력하는 건데, 처분 내역은 지금 이날 입력을 하는 거예요. 2월 27일 날 주주총회 끝나고. 근데 금년에 처분 내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비워두시고, 우리가 여기서 손익계정을 마감한다는 것은 전표 추가를 여기서 눌러줘야 마감이 돼요. 자, 전표 추가 눌러보시면 일반 전표에 5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한번 일반 전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누르시고 12월 31일 걸 한번 보세요. 12월 31일 날의 일반 전표를 보시게 되면, 자, 아까 결차 결대가 5번에서 끝났죠. 법인세에서. 자, 이번에는 6번을 보면 차변 대변으로 해서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어디로 갔나요? 손익의 대변으로 갔죠. 그 다음 7번 전표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전표가 양이 많은데, 상품 매출원가, 급여, 복리후생비 같은 이런 모든 비용, 법인세까지 모든 비용이 손익계정의 차변으로 왔죠.
비용이 6,300, 수익이 1억 1,000입니다. 그러면 그 차익이 얼마예요? 4,700이죠. 그것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됐죠. 8번 전표가. 차변의 손익, 대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손익 대체분계, 그 다음에 손익계정의 잔액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는 거. 요거 시험에 결산 문제에서 이거 답이 되는 문제 하나 제가 낼 겁니다. 손익계정의 잔액이 어디로 대체되는지 알면 답을 딱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쓰면 돼요. 괄호 넣기에 이거 써야 답이 되는 문제가 하나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합계잔액시산표를 가셔가지고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아까 얘기한 그 내용대로 되었는가 보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에 가서 조회를 했더니 상품 매출 이외에 손익이라는 계정이 생겼다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없었어요. 생겼고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동일하죠. 왜 동일하느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돼 버렸기 때문에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차액이 원래는 있었어요. 근데 그 차액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여기 잔액이 있었는데 잔액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라든가 급여, 복리후생비 잔액이 차변에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비어 있습니다. 손익계정의 마감이 끝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수행 3번을 했고요. 이제 수행 4번. 재무상태표 개정에 2월을 위한 마감 후 2월을 해주자. 이건 실제로는 안 될 겁니다. 교육용에서는. 자, 마감 후 2월 메뉴가 어디 있느냐면은 맨 끝에 있어요. 데이터 관리의 맨 끝에 마감 후 2월. 자, 교육용에서는 안 된다라는 자리도 있을 거고요. 저도 이제 여기까지는 보입니다만은 마감 후 2월에서 마감이라는 단추를 누르면 본 기능은 뭐 이렇게 안내가 나옵니다. 실무 버전에서만 제공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확인 눌러주시고요. 마감은 여기 빨갛게 됩니다. 마감이 되면 이제 전표는 못 고쳐요. 물론 마감 취소해서 다시 전표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냥 이 상태로 놓으면은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다른 작업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월을 끝내게 되면은 우리가 초기에는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걸 다 입력을 했잖아요. 전기분, 뭐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이런 것들을 모두 새로 입력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마감 후 2월이 실무 버전에서는 제대로 되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은 내년에 가가지고 기초정보 관리를 다 입력하는 일이 없어요. 자동으로 다 내년으로 2월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주식회사 3일 패션의 장부 마감까지 그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설명이 237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